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고 이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야권이 제기하는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이 심 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문답을 진행했죠.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9시쯤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을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는 만큼 그 결정을 존중했다고 운을 뗐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과거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례가 있다며 그 취지를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구속기간이 지난 뒤 윤 대통령이 기소됐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선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에 대해선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 나왔습니까? 네, 심 총장은 야권의 사퇴 요구나 탄핵과 고발 예고에 대해 이번 결정이 자신의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과 대검 부장단 회의를 거치는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요. 다만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또 윤 대통령 기소에 앞서 검사장 회의를 열었던 게 구속기간을 넘긴 원인이 됐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 회의였다면서 비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심 총장은 이른바 공수처 책임론에 대해선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이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죠. 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구속기간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몰이 세력에 대한 경고였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향후 본안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토대로 이번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다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더라도 기판력과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는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구속이 위법했다고 하더라도 방어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이 크게 침해된 게 아니라면 본안 판단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위법한 구금이라고 판단한 기간에도 별도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 대외 활동이나 추가 메시지를 내지 않고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차분히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대통령 메시지가 추가로 나가거나 정치인 등을 예방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선고를 앞두고 메시지를 잇따라 내는 건 헌재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 수석 비서관 등과의 티타임에서 대외 메시지 발신을 최대한 자제하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에 집중하고 헌재 판단과 관련해선 변호인단에서 대응할 거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별다른 공개 활동 없이 사흘째 관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관저 주변 경비도 삼엄해진 가운데 경찰도 인근 집회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오늘 관저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제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 관저에 머문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일단 이곳 관저 주변을 취재진이 계속해서 오전 내내 확인했었지만 경호처 차량이 바깥으로 오간다거나 별다른 커다란 움직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변 경호 인력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여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예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오늘은 여당 인사가 관저에 오는 모습이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나 형사재판에 대비한 면담 등을 위해 변호인단이 관저를 찾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주말에는 그 주변에서 지지자들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어떤가요? 네, 석방 당일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당일에도 이어서 어제 저녁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곳 관저 주변에 모여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이곳 오늘 한남동 일대에서 오전 동안 탄핵 찬반 집회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집회 차량이 지나가거나 시위대로 보이는 사람들도 일부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당장 일대에 신고된 주요 집회도 없는데요. 오후에는 일부 지지자가 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저 위쪽 인도엔 탄핵 찬성 측의 무대 차량과 천막이 설치돼 있기도 했었는데 경찰이 배치돼 시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저 쪽 경비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복귀하면서 이곳 관저 쪽 경비 상황도 계속해서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저 쪽으로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커다란 이동식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고 경찰 버스들도 여러 대 설치돼서 일단 차벽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하얀색 출입문을 굳게 닫은 가운데 경찰이 앞에서 차량 검문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관저 진입로 위쪽 움직임이 보이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경호처 인력이 삼엄한 경비를 이어나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 정치권은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을 만난 여당 지도부는 법원에 이어 헌재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헌재가 파면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여당은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네, 우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젯밤 윤 대통령을 찾아가 여러 말씀을 나눴다고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30분 정도 이뤄진 만남에서 윤 대통령은 수감 생활의 소회와 또 그동안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권 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법치주의를 지켜낸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결정을 헌재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은 헌재 판단을 차분히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네, 여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최종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야당의 사퇴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검찰 수장으로서 당당히 명예를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위법한 수사를 자행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하는 등 공수처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선 석방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복잡한 속내도 엿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가까워질 경우 계엄을 옹호한다는 당 이미지를 벗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건데 권 비대위원장도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선을 긋고 안 긋고로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야당 반응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차고 넘친다며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혼란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도 매일 참석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의원들에게 24시간 국회 내에 대기하라는 지시도 내려둔 상태입니다. 야당은 또 윤 대통령 구속 취소의 책임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돌리면서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에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모르겠다며 아마 한패라서 그런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게 사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심 총장의 출근길 발언을 두고서도 민주당은 법 기술자다운 궤변이라며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도 이미 언급했는데 연이은 탄핵으로 인한 반발 여론을 우려한 듯 정확한 사퇴 시점을 못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이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등 이유로 공동으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을 남겨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선고 일정의 변수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법조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의 경우 구속기간 계산법이 주된 쟁점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하게 선포한 것인지를 핵심으로 하는 탄핵 심판과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취소의 또 다른 사유로 절차의 명확성을 언급한 건 헌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헌재로선 기록을 어느 정도 범위로 활용해야 할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선고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절차적 흠결로 꼽힐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아직 헌재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는 있지만 헌재 관계자는 신청도 없는 상황에서 변론 재개를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온전히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구속 취소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르면 이번 주에 선고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금요일 오는 14일로 예상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가 열흘에서 2주가량 수기를 거친 뒤 금요일에 선고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 측은 별도의 기자 브리핑을 열지 않고 문자 공지를 통해 날짜와 시간을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단계로 최종 결정 이후 기자단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지난달 19일에 변론이 종결됐는데요. 언제쯤 선고가 나올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국회 측은 검찰 수사 기록을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헌재에 의견서를 보냈는데요. 앞서 검찰에서 한 차례 거부 의견을 밝힌 바 있는 만큼 헌재는 아직 의견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헌재가 재차 기록을 요청해도 검찰이 기존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추가 심리 없이 예상보다 빠르게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지지자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2달여 만인데 인원이 많은 만큼 오늘은 우선 23명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재판이 10시부터 시작이 됐죠?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특수 건조물 침입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시 20분쯤 오전 재판이 끝나 지금은 휴정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78명이 기소됐는데 인원이 많은 만큼 날짜와 시간을 나눠서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우선 오전 14명과 오후 9명, 모두 23명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는 오는 14일과 17일 등 순차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피고인 수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혐의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창문을 깨거나 강제로 출입문을 열어 CCTV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들은 법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수색하고 일부는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해 50여 명이 다쳤고 취재진의 카메라나 메모리 카드를 빼앗으며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영장 발부 전에는 법원 담장을 넘거나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고 파손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네, 법원 주변에서는 지금 집회도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인근 공원에서 피고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동에 가담한 이들을 법원이 불법 구속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또 경찰도 법원 주변에 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최근 포천에서 전투기 훈련 도중에 KF-16 2대가 민가에 폭탄 8발을 잘못 떨어뜨려 인명피해를 낸 사고와 관련해서 공군이 나흘 만에 좌표가 잘못 입력된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훈련 전날 잘못된 좌표를 실제로 입력한 건 2번기 조종사였고 1번기 조종사는 이를 3차례나 확인했어야 하지만 걸러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공군이 구체적인 좌표 입력 경위를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공군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 포천 민가 오폭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전투기 KF-16 1번기의 잘못된 좌표가 어떻게 입력됐는지 그 경위를 조사한 내용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먼저 좌표 입력 과정부터 설명이 필요한데요. 좌표는 위도 7자리 그리고 경도 8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련 전날에 부여돼 먼저 사무실에서 노트북과 같은 비행 임무 계획 장비에 입력하고 이를 이동식 저장 장치, USB와 같은 비행자료 전송 장치로 옮겨 담아 같은 편대인 1번기와 2번기 전투기 조종석에 각각 꽂아서 동기합니다. 이렇게 전투기로 입력된 좌표를 조종사가 실제 지역과 함께 눈으로 확인한 뒤 폭탄을 투하하는 절차입니다. 공군 중간조사 결과 훈련 전날인 지난 5일 부여된 좌표를 1번기 조종사는 구두로 불러줬고 이를 장비에 실제로 입력한 건 2번기 조종사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은 이때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도 7자리 가운데 4번째 숫자가 5여야 했는데 이를 0으로 잘못 입력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다만 공군은 이때 1번기 조종사가 실제로 올바른 숫자를 2번기 조종사에 불러줬는지는 자료문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증은 왜 1번기 전투기에만 잘못된 좌표가 입력이 됐고 2번기는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입니다. 그 경위도 공군 발표가 있었다고요? 네, 조금 전 좌표 입력 과정을 보면 1번기와 2번기의 좌표는 동일한 장비에 입력됩니다. 이렇게 입력된 좌표는 이동식 장치를 거쳐서 전투기로 옮겨지는데요. 공군은 이때 1번기는 이동식 장치로 옮기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2번기의 경우 이동식 장치로 좌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군은 2번기 조종사가 이동식 장치를 통한 좌표 입력이 아닌 수동으로 직접 전투기에 제대로 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 입력된 좌표가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는 1번기 전투기에만 작동했고 2번기에는 이동 장치 오류 탓에 수동으로 제대로 된 좌표가 입력돼 1번기에는 잘못된 좌표가 2번기에는 제대로 된 좌표가 입력된 겁니다. 네, 그런데 왜 1번기에 이어서 2번기까지 이 민간의 폭탄을 잘못 떨어뜨린 겁니까? 네, 두 대의 KF-16은 하나의 편조로 밀집대형을 유지해 폭탄을 동시로 투하하는 임무를 가집니다.
공군 조사 내용을 보면 1번기가 당시 잘못된 좌표로 폭탄을 떨어뜨린 이후 2번기는 밀집 대형에만 집중하느라 제대로 확인 없이 1번기 지시를 받아서 동시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실폭탄 MK82는 유도 기능이 없는 만큼 1번기 투하 직후 떨어진 폭탄이 인근 지점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공군은 2번기에 실제로 정확한 좌표가 전투기에 입력됐음에도 잘못된 좌표로 폭탄이 날아가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번기 조종사가 이를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폭이 이루어진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공군은 1번기 조종사가 모두 3차례 확인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다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확인이 이루어져야 했던 시점은 비행임무 계획 장비에 2번기 조종사가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직후입니다. 이때 재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고, 두 번째는 이륙 전 최종 점검 단계입니다. 이때 1번기와 2번기가 서로 달라진 좌표가 입력됐음에도 이를 재확인하지 않았다고 공군은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투하 시점입니다. 1번기 조종사는 잘못된 좌표로 만들어진 비행 경로를 따라갔고 이때 나타난 지형은 사전 훈련에서 봤던 지형과도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이번 조사에서 1번기 조종사가 실제로 다르다고 느꼈음에도 잘못된 좌표로 나타난 비행 정보를 믿고 임무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군은 그 이후로 당시 조종사가 정해진 탄착 시간을 맞추느라 조급해져서 표적을 정확히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폭탄 투하를 했다고 조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지휘 통제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재발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군은 중간 조사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휘 관리해야 할 의무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령급 지휘관인 전대장은 전반적인 훈련 계획과 사격 계획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중령인 대대장은 조종사의 비행 준비 상태를 적극 확인 감독해야 했지만 이 점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지휘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수행 중인 표적 좌표 확인 절차에 더해 최종 공격 단계 진입 전에 표적 좌표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행 편조끼리 좌표를 상호 확인하고 최종 공격 단계 진입 전에 지상에서 전담 통제사를 지정해 비행하고 있는 임무 편조와 좌표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로 공지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공개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박혜재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질서 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탄핵 심판 선고일에 맞춰 서울 도심에 특별범죄 예방 강화 구역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이 이제 서울 종로, 중부 지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질서를 유지하고 인파를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기동대뿐만 아니라 임시편성부대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고 차벽 등 장비들도 최대한 동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선고일에 이 최고 비상근무 단계인 가포 비상을 검토 중이고요. 이와 함께 경찰은 평소에 집회 현장에서 보기 어려운 캡사이신 또는 시위 진압봉인 장봉을 사용하는 훈련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를 우려한 대처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KF-16 전투기의 오폭 사고와 관련해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수 총장은 국방부 브리핑 룸에서 진행이 된 사과문 발표에서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불의의 부상을 당한 노곡리 주민들과 장병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한미 군당국의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 첫날부터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에 당위적인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보도국 공보문을 통해 가중이 된 안보 위협에 부닥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네, 축구 관련 소식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3월 A매치 소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A매치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11회 연속 본선 진출을 확정하게 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이 명단 발표 때마다 변화와 안정 어느 쪽이냐가 관심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홍명보 감독은 큰 틀에서 기존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만 변화를 주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최근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을 발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최전방 공격수는 오현규와 주민규, 오세훈까지 세 선수가 이번에도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오현규와 주민규는 최근 벨기에 리그와 국내 K리그에서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주전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펼칠 전망입니다. 또 가장 경쟁이 치열한 미드필더는 모두 13명이 선발됐는데요.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황희찬 등 주전급 선수들이 모두 승선한 가운데 앞서 대표팀 명단에서 빠졌던 퀸즈파크 레인저스 양민혁과 스완지시티 엄지성이 다시 부름을 받았고요. 또 최근 뜨거운 발끝 감각을 보이는 셀틱의 양현준도 예상대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이 자원이 많은 2선 공격진에서 홍명보 감독이 어떤 조합을 선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9명이 뽑힌 수비수도 김민재와 정승현, 조유민, 권경원 등 기존 센터백 선수들과 서령우와 이태석 등 좌우 풀백 선수들이 변함없이 뽑혔는데요. 이 프리킥이 좋은 김천의 조현택이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주전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가 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김천의 김동현도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됐습니다. 조현우가 최근 코뼈 골절로 이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서고 있어서 김동현이나 이창근에게도 기회가 주어질지 관심입니다. 네, 이번에 2경기를 모두 이기면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하는 거죠. 네,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합니다. 우리 대표팀 이번 3월 A매치 기간 2차례 경기를 치르는데요. 오는 20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피파 랭킹 80위 오만과 경기한 뒤 25일에는 수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64위 요르단과 맞붙습니다. 애초 이번 경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개최가 유력했지만 잔디 문제로 고양과 수원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B조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면서 승점 14점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3차 예선에선 각 조 1, 2위가 본선에 직행합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2경기를 모두 이기면 승점 20점이 되는데 이 현재 승점 9점으로 3위인 요르단이 승점 5점 이상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최소 2위 자리를 확보해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본선 진출을 확정합니다. 오만전에서 승리하고 요르단과 맞대결에서도 승리한다면 자동으로 한국의 본선 진출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번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면 우리나라는 11회 연속 본선 진출에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에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모두 좀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지난 금요일이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그제 윤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오늘 아침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의 이유가 없음이 다시금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체포, 조사, 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 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연 앞권은 영장 쇼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 탈법, 불법의 릴레이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일부 자료를 빼다가 영장 1년 번호가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입니다. 적폐의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입니다.
네, 공수처 폐지 주장과 함께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서도 범죄 혐의자다라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서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유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는데 그 구속 취소 사유도 법관의 판단이 있어서 존중받을 만은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이미 법문에는 이 구속의 기간과 산정에 대해서는 시를 배제하고 일로 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배제하고 시로 판단한 게 이게 법관으로서 왜 법문과 그다음에 전례와 그다음에 학계에서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서부터 좀 의문이 있는데 지금 공수처 폐지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의 수습을 위해서 어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결정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데 지금 공수처를 흔들어서 무슨 의도 때문에 흔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 공수처의 미비점이 있다면 그거를 채워놓고 재정비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다. 근데 지금의 공수처를 흔드는 거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국민한테 알려주는 거라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 감당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묻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공수처 흔들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이 오동훈 처장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 이걸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민주당이 공수처를 싸고 돌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공수처의 신설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했고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 모두 반대한 이유가 바로 이런 지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2대 처장이 된 이후로 공수처 지난 3년간 김진욱 처장 때 있었던 그 전혀 실적 없는 그런 조직의 존폐 여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윤 대통령 계엄령 발동 이후에 갑자기 이 수사 전면에 나서겠다고 나섰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런 사태가 예견됐다고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죠. 공수처에 의한 수사는 수사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무효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청구한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거 다 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이 또 헌재에도 증거로 채택된 게 많아요. 지금 공수처를 때리지 말고 헌재에 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 헌재의 심판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고 그 잘못된 공수처 수사에 관련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란죄 관련한 재판에서도 그렇고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가 수사했던 부분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 국민적인 어떤 반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때부터 발단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 대변인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12월 3일부터 잘못됐죠. 계엄 때부터. 비상계엄 자체를 통치행위라고 하면서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했던 정적들을 체포하거나 감금해서 이분들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그런 시도들 이때부터 잘못됐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계엄이 잘못됐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금 현재 지도부는 계엄에 대해서도 이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잘못된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가 잘못됐죠. 그러면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게 대한민국의 여야를 떠나서 그건 정치인의 책무 아닐까요?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게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근데 그 자체를 가지고 헌법에 대해서 정치적 이득을 계산해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편을 들어가고 있다.
뭐 공수처의 어떤 부족함과 미진함은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이 되나 이 공수처에 대한 부분도 수사권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들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본질적인 실체적 요건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도 따지지 못하면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어느 정도 흥결이 있으니까 전체 본질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절차를 따질 때가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헌재에서 판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여야의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본질이지 지금 절차를 뭐 따지는 것들은 아니 형사재판의 절차는 본안에서 따지면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 자체는 이미 이거는 행위에 대한 어떤 자격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흔든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내란에 대해서 뭔가 조력을 하고 돌려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오히려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가 아니라 지금 본질, 계엄의 위법성부터 좀 제대로 따져야 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신 건데 김웅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란죄 재판과 관련 이제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예,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구속 취소 사유에 이제 날 계산 잘못했다. 그럼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겁니다. 예. 그건 그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을 판사가 이 구속 취소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근거로 적시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불법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고 김재규 재판 45년 만에 재심.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아예 썼습니다. 그걸 무슨 뭐 언론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이 상태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대법원까지 가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민주당이 원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소에 따른 재판 결과에 따른 어떤 내란죄 관련 어떤 처벌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일사부재리 때문에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민주당이 정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같이 경찰과 국방부를 묶어서 합수본을 만든 다음에 주도적으로 이 수사를 지휘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거기서부터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었죠. 이 어떤 잘못된 판단이 지금 돌아오는 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비판을 많이 할 걸로 보이고요. 자, 헌재는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에 따른 것을 여러 개 채택한 것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증인들이 나와서 윤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헌재에서도 적어도 공수처의 수사에 의해서 나온 증거들을 배제하는 작용은 필요하리라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앞으로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공소 기각 결정이 날지 아니면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 뭐 다시 수사할지 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좀 두고 대응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가능성보다는요, 예. 이제 주장들이 난무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절차를 지금 지기현 판사가 이 구속 취소를 하면서 결정문에 넣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 1심 재판부를 담당한 지기현 판사의 판단이 상급법원의 판단을 넘어서지는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본인 재판을 위해서 어떤 그 수사권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걸 좀 정리해서 해야 본인이 1심 재판부를 맡고 있으니 1심 재판부에서 본인이 조금 곤란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신부전 검찰총장 이거를 상급에 물어봐서 재판사의 판단 자체가 이거는 조금 과한 해석 같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권은 이미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다 나왔어요. 검찰도 영장 발부가 나왔습니다. 직권남용죄에 의해서 거기서 파악된 내란죄에 대해서 그래 정당하다고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지금 재판사 이 구속 취소란 판사의 그 결정 자체가 상충되는 거예요. 법원 내부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자는 신부전 검찰총장의 심각한 직권남용에서 초래된 논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이제 이 피청구 측에서 이거 공수처의 어떤 자료들이 거기에 녹아져 내렸지 않냐. 근데 전혀 녹아져 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검찰과 경찰 여기서 조사한 것만 헌재가 참고를 했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았잖아요. 출석도 안 했잖아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조사한 게 없어요. 조사한 게 없는데 어떻게 공수처에 대한 자료를 헌재가 참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억지로 갖다 붙이려면 붙일 수 있으나 헌재는 이미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자격 심사,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냐 마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구속 취소와 헌재 재판을 연결 지으려고 하는 피청구인과 국민의힘의 노력은 그냥 헛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서 대변인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야권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고발하겠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심우정 총장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사팀의 반발도 컸다면서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저희 대검의 부장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탄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즉시 항고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그 헌재의 위헌 판결, 위헌 결정에 대해서 수긍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보석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형소법에서 삭제가 됐죠. 지금 남아있는 건 구속 취소에만 나와 있는데 구속 취소 사유, 구속 취소에 대해서 다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날 계산을 하냐, 시 계산을 하냐는 것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어떠한 다툼의 결정을 내려달라 했을 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구속기간 관련한 어떠한 다툼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제서야 판단을 내렸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즉시 항고까지 연결돼 있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 판결 났던 것을 감안해서 안 했다. 자, 근데 이것이 탄핵 사유냐? 이것은 잘 보시면 검찰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이익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 맨날 민권 얘기하는 당에서 이게 탄핵 사유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민주당은 뭘 가지고 그럼 탄핵을 안 시킬 건지 무슨 일만 나면 탄핵, 사퇴하라, 뭐 특검한다. 계속 그렇게 나를 지새우고 있지 않습니까? 29번 탄핵을 진행했는데요. 30번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러한 그 논리 없는 탄핵 주장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지금까지 다 날로 계산했는데 왜 하필 지금 시간을 따지냐. 그리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지고 보면은 노또를 던져줬고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은 본인이 임명해준 그리고 본인의 선배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게 위험한 정관예우를 하려고 항고를 포기한 것이죠. 따져보면 저 정도 되면 심우정 총장은 사직서를 내놓고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명백하게 직권남용이 되는 이유는 특수본,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구성된 특수본은 독립적 기구라서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결정 권한은 최소한 수사팀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최소한 즉시항고가 안 되면 보통항고라도 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검찰총장이 대검에 그러니까 참모들을 모아놓고 나서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본인이 결정해버렸어요. 그럼 그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수사팀의 의견을 자신의 직권으로 묵살시켰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핵 사유에 들어가고 또 덧붙여서 이건 공수처가 즉시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강제 수사에 착수해도 되는 사안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참 답답하고 지금 심우정 총장은 굉장히 조금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부분인데 구속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삭제가 됐다. 그리고 유신헌법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건 없어져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 형법상의 근거 취지가 있어요. 즉시항고. 근데 즉시항고를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피청구인 측에서 얘기했어요. 그때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을 때 석동 변호사가 아직 시간이 그 7일 내에 할 수 있는 즉시항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된 뒤에 우리는 갈 수 있다. 아니 피청구인도 알고 있는 그 조항을 왜 검찰총장이 예서 외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안 좋은 관행이고 철폐된다면 이건 위헌 심판을 해서 그거를 그 조항에서 삭제가 된다면 그 근거가 되겠으나 뻔히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본인의 선배였던 본인을 임명했던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에 대한 정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수사팀조차도 반발하잖아요. 왜 그걸 묵살하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지기 싫고 과실은 따먹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서 저는 심우정 총장이 그렇게 저 자리에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다. 심 총장 말 들어보면 뭐 스스로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탄핵까지 추진할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탄핵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기류가 높아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12일 날 지금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현안질을 통해서 결정된 과정들을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최종적으로 들은 뒤에 탄핵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검찰과 윤 대통령이 한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장깨로 내란 수계를 석방해 줬습니다. 저런 계산 방법을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내란 수계에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네, 검찰이 왜 윤 대통령에게만 이렇게 관대한 거냐,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했습니다. 한패라는 표현은 상당히 과한 표현이죠. 그러면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사권 없는 내란 수사를 주도하면서 이 상황을 얘기했던 거냐 이렇게 추정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이제 특수본 검찰 내 특수본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했는데 심우정 총장이 직권으로 이것을 무시했다. 이렇게 또 특수본 검찰 내 특수본까지 서영주 대변인이 이제 응원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또 검찰이 특수본을 그렇게 응원했느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을 자꾸 바꾸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즉시 항고 제도는요. 보석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구속 취소는요. 더 센 거예요. 더 센 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인정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이 얘기를 한 거고 윤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뭐 산수를 못하는 척해서 길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하여튼 조금만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뭔가가 일이 진행이 되면 그런 어떤 결정을 했던 기관의 수장을 바로 탄핵으로
몰고 또 뭔가가 미심쩍으면 무조건 탄핵으로 가고 뭐 증인 신청하고 이런 것들만 하면서 180석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이 대단히 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예, 말씀하시죠. 검찰이 특수본에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전체 조직 내에서의 어떤 서로 간의 지휘 체계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특수본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검찰총장이 함부로 내 의견 따르라고 누를 수 없다. 그게 이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로또 맞을 1등 확률이 몇만 분의 1이냐면 814만 분의 1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당하는 게 1100만 분의 1입니다. 근데 구속 취소가 되는 것도 거의 5100만 분의 1이겠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크게 봐서. 근데 항고를 즉시 항고나 보통 항고를 안 할 확률도 절반으로 봤을 때 2500만 분의 1입니다. 왜 유독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직을 유지한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이 이런 결정들을 내리느냐. 왜 일반 국민들에게 똑같이 고민이 되지 않느냐. 주어를 윤석열이 아니라 서영주 아니면 홍길동 아무개를 거기 넣었을 때도 법원과 검찰이 똑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냐라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는 이거를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에 좀 의아심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향후에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했듯이 충분히 내일 안에 공범으로서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을 했고 나중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내란 특검에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이게 그냥 검찰총장의 소신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과정과 절차가 좀 개운하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 각종 이슈의 주도권을 잡고 누구보다 활발하게 행보를 넓혀왔던 이제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석방이 누구보다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는 26일에 이제 선거법 2심 선고가 또 예정돼 있잖아요. 이 대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요?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란 정식이라는 큰 어떤 숙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한 발 한 발 가는 와중이었고요. 정책 행보, 우클릭 행보 하면서 내부에서도 통합, 포용 행보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구속 취소가 되면서 이게 이제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뭐 대단한 어떤 본 안에 대한 영향을 주진 않으나 국민들이 느끼기로는 이거 구속 취소가 되면 이거 풀려나는 거 아니야? 이거 헌재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가장 또 큰 숙제가 내란에 대한 종식 그리고 구속 취소로 인해서 헌재의 판결들이나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방어해야 될 그런 또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력하느라고 제가 최근에 봐서는 아침 7시에 나오셔가지고 새벽 1~2시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많이 좀 피곤해 보여요. 이재명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전 의원들이 거의 그 의원실에서 그 간이 의자나 소파에서 잠을 자고요. 어제도 보니까 집회에 나가서 참석하고 돌아와서 비상호청하고 발언 릴레이 발언한 다음에 12시 반 1시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한 2시 3시 되니까 이게 지금 탄핵 어떤 내란 종결의 심판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봐서 얼굴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얼굴이 좋으면은 거기에 참여 안 하시는 분 아닐까요? 네. 자, 뭐 원래는 이번 주 안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대통령 석방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선고 날짜가 좀 미뤄지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됐고 그 사유 중에 이 내란죄 수사권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절차적으로 이걸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재판관들 의견을 물어서 공수처 수사 때문에 나왔던 어떤 증거라든지 증거 중에서도 공수처 부분이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덜어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변론 재개를 해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을 불러서 어느 증거는 어떻게 빼야 하느냐 이것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형사법을 준용을 하지만 형소법을 준용해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지만 또 이 징계재판 성격의 탄핵 심판 좀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절차는 절차인 것이고 또 국민적으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도 헌재에서 또 다른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헌재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우리 동영상으로 봤던 이재명 대표 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2심 선고와 헌재 선고일이 도대체 어디가 먼저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할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의원분들이 뭐 새벽에 나와서 뭐 새벽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 조급하게 막 밀어붙이면서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의 주도권을 갖게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전략적 판단부터 반성을 하시고 현재 상황은 헌재 그냥 맡겨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대개 늦게 들어간 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으니까 정치인들은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도 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 같은 거고요. 그게 따지고 보면 본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이 여러 민주당 의원들과 밤잠을 설쳐가면서 헌재 심판이 조속히 나와서 빨리 이 국정의 혼란함을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어떤 열망과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이제 단식에 동조 단식에 들어가서 지금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들은 위험한 대통령, 위험한 인물이 다시 돌아올까봐 하는 그런 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밤잠을 설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을 안정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고 저는 지금 보면은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재판이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서 어느 정도 중요성으로 징계를 내리만 하냐 그리고 복귀해서도 공직을 수행할 만한 또 능력이나 자격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형사재판의 절차적인 아주 미비한 부분에서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거를 그동안 했던 평의들을 늘리거나 또 줄이거나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는 것들이 국가와 헌정 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론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윤 대통령이 그 지난 주말 그 석방 됐을 때 구치소 정문을 직접 걸어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뭐 인사도 하고 허리 숙여서 인사도 하고 이런 퍼포먼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뭐 당분간 대외 활동이나 추가 메시지 내지 않고 좀 신중 모드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네, 윤 대통령께서 52일 동안 구치소에 계셨어요. 예.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서 윤 대통령 응원하던 분들에 대해서 담례를 하는 것이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윤 대통령 본인도 그분들 직접 뵈니까 많은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표정이 밝았고 일단 좀 몸을 추스리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석방되셨다고 해서 뭔가 언론에서 예상하듯이 메시지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이 남아 있어요. 예. 윤 대통령 분명히 탄핵 심판을 더 중점적으로 임하는 그런 자세를 갖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 전략을 수기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서 대변인께서는 윤 대통령의 그 석방 당시 모습 그리고 밝힌 입장들 어떻게 좀 보고 들으셨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까 대통령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앞에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드는 그 본인을 지지했던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지지층에게만 무슨 행동을 할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것만 생각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직은 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설사 본인의 어떤 구속 취소 결정이 기쁘다고 하더라도 좀 뭔가 겸허하고 온 국민한테 송구한 마음을 보이는 게
대통령의 자세 아닐까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동네 이장만 돼도 무슨 불미스러운 일로 저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송구할 거예요. 그런 행위라도 해야 될 건데 저런 식의 뭐 불끈 지어가면서 무슨 개선장군 나오듯이 하는 것들 참 국제적 망신을 떠나서 언제까지 나라 망신을 95일째 봐야 되는지 정말 내일하는 95일째고 국민의 창피함과 정말 모멸감까지 느낄 수 있는 저런 모습을 95일째 느끼고 있기 때문에 헌재는 하루빨리라도 빨리 이 헌재 심판을 통해서 좀 이런 혼란스러움과 좀 볼썽사나운 모습을 안 보게 하는 좀 결정들을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쯤에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5일에서 7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좀 참고해야겠는데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42.7%, 민주당은 41%로 3.2%포인트가 떨어졌네요.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분간은 이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라서 저희 당 지지율이 이런 이제 ARS 조사 같은 경우에 많이 좀 오를 상황은 좀 된다고 봅니다. 예.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1000명 단위로 주로 하는데 결론은 선착순이에요. 1000명이 참여하면 끝나는 건데 예. 그 전화에 얼마나 많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느냐, 어느 층에서 응답을 하느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적어도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굉장히 그 심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의 수치로는 계속 이런 저희 당의 상승세 이런 것들이 좀 도드라지는 당분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서 변호사님. 일단 당분간은 이게 원래 정당 지지도가요. 조기 대선이라는 큰 어떤 정치적인 행사를 앞두고는 이렇게 꽈배기 형식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기간 동안의 어떤 현상들인데 5일부터 7일까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부분은 아주 미비하게 적용됐을 거라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민주당 내의 내용 자체가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헌재에서의 심판이 있고 나면 저 추이는 조금 더 꽈배기 형식에서 조금 더 벌려지는 민주당 쪽으로 다시 추세가 변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한 대로 이게 ARS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저기 태극기나 뭐 송조기를 들었던 저런 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응답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정당 지지율은 엎치락 뒤치락 해가면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2차 대미 보복 관세 부과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선 조치입니다. 닭고기와 밀 등 농축산물 29개 품목엔 15%를, 수수와 과일 등 711개 품목엔 10%를 높입니다. I wanted to help the American car makers until April 2nd. April 2nd, it becomes all reciprocal. The tariffs could go up as time goes by, and they may go up. 중국이 오늘부터 2차 대미보복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로 보복 관세 대상을 농축산물로 넓히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황보성 기자입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지난 4일 공고한 대로입니다. 2차 대미 보복 관세 부과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선 조치입니다. 닭고기와 밀 등 농축산물 29개 품목엔 15%를, 수수와 과일 등 711개 품목엔 10%를 높입니다. 앞서 1차 보복 관세는 지난달 10일부터 부과됐습니다. 미국이 먼저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자 연료와 공산품을 중심으로 맞불을 놓았던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잇따라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도
미국이 조속히 협력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기를 권한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1차에 이어 이번 2차 보복 조치에서도 여스의 말미를 둔 데다 다음 달 12일까지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유화적 단서도 달았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분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60% 대중국 관세를 공언했고 실제 집권 위기가 출범한 지 2개월도 안 돼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6일 양회를 계기로 열린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협박과 위협은 중국에 통하지 않는다며 양국은 적당한 시기에 만날 수 있고 양국의 팀 또한 조속히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다음 달 2일부터는 각국에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상무장관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가 현지 시간 12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 자동차 한 달 유예를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다음 달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anted to help the American car makers until April 2nd. April 2nd, it becomes all reciprocal. What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It's a big deal. 관세는 물론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상응해 각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가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ariffs could go up as time goes by, and they may go up. And, they've been taking money away from the United States. And all we're doing is getting some of it. 관세 정책 시작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면서 강한 미국을 위해 엄청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because what we're doing is very big. And there are always periods of, it takes a little time. 현지 시간 12일로 예고된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250% 관세가 4월 2일부터 부과될 것이라고 말한 뒤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일정도 재확인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펜타닐 미국 유입이 중단된다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한 비관세 조치의 경우 관계부처가 소관 이슈를 신속히 검토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아침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대외경제안 간담회를 주재를 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요 대미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 대행은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을 하고 조선산업과 에너지 분야 등 미국의 관심이 높은 사항은 한미 양국 간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협의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래 서울 종로구 등 도심 일대를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경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서울의 최고 비상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을 하고 가용 가능한 경력을 총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이 서울 도심이 특별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설정이 된다고요? 네, 서울경찰청은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래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범죄 예방 강화 구역은 G20 등 국가 중요 행사나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서울경찰청장 등의 행정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조처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 이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파 관리와 질서 유지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 경찰은 서울 종로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8개 지역으로 나눠 일선 경찰서 서장인 총경급이 지역장으로서 안전관리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지역장은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으로 구성된 임시편성부대를 배당받고 모든 112 신고와 산발적인 집회 시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일선 경찰관들은 찬반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진압봉과 캡사이신 사용 훈련을 마치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소방, 교육청 등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경찰의 가포 비상 발령도 유력한 상황이죠. 네, 서울경찰청은 탄핵 심판 선고 이래 최고 비상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가능한 경력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 충돌 방지 등을 위해 총경급 이상 지휘관만 30명 넘게 투입한다는 설명인데요. 헌법재판소 일대에는 기동대뿐만 아니라 임시편성부대와 지방청 지원부대까지 투입하고 장비도 최대한 동원할 계획입니다. 시위대의 헌재 난입 차단과 헌법재판관들 보호가 최우선 목표인데 헌재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 위험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폭력 사태가 벌어질 경우 가담자들은 현장에서 체포하고 선고 이후 헌법재판관들을 안전한 이동로를 확보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폭발물 협박과 인명 구조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위험한 시위용품은 반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점검할 계획인데요. 특히 헌재 근처에 있는 주유소는 흥분한 시위대가 휘발유나 경유를 탈취해 불을 지를 가능성에 대비해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한 실체를 놓고 엇갈린 증언이 나왔습니다. 탄핵 심판 쟁점 가운데 하나인 계엄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까지 증인으로 섰습니다. 국무위원 3명은 계엄 직전 대통령실에서 같은 상황을 겪고도 다른 증언을 내놨습니다.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현행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이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았는지 논란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을 거였다면 의사 정족수인 11명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면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윤 대통령 역시 부처 장관들의 우려를 전달받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합니다.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이 국무위원들을 몰아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평상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하는 국정 2인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 생각은 총리와 비슷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조태열, 김영호, 송미령, 오영주 장관까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변론에서 확인됐습니다.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 계엄 선포를 건의할 때 국무총리를 거치는 절차가 있었는지와 계엄 사령관 임명에 대한 심의 여부도 국무회의 실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걸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공소기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먼저 그 윤 대통령 석방주의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큰 이견차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문제가 됐을까요? 일단 그 구속 취소 결정 사유 중에 이제 검찰과 직접 관계에 있는 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속 만기가 언제 끝나냐에 관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검찰은 날짜로 계산하는 거예요. 또 법에도 이제 날짜라고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관행적으로 뭐 저 검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고 실무 관행이에요. 네. 검찰 자체는 구속 만기가 법 규정이랄지 관례에 의하면 사실은 뭐 날짜로 계산하니까 만기 전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네. 근데 이제 검찰 지휘부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인신 구속에 관한 것은 논란이 있을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한다는 게 헌법과 법률의 대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한다고 한다면 일단 뭐 구속 취소 결정한 판사의 결정이 맞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사실은 특수본 수사한 팀하고 검찰 수뇌부 의견이 갈리잖아요. 네. 근데 특수본 자체는 원래대로 했고 법대로 했다는 취지니까 이거 자체를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 될 수 있는데 자 검찰 수뇌부하고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둘 다 맞는다 하더라도 네. 그럼 즉시를 항고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다 즉시 항고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상급심에서 그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즉시 항고에 대해서는 이전에 보석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했는데 네. 이것도 유언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또 이게 1993년도입니다. 또 예. 2012년도에는 구속 집행 정지, 그러니까 구속 자체를 뭐 취소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즉시 항고는 유언이라는 판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구속 취소는 전국적으로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정지시키는 경우에도 항고가 유언이라고 판단했는데 네. 전국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유언될 확률이 더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헌재의 결정 두 가지를 보면 지금 대검 검찰 수뇌부는 이건 뭐 유언이 거의 명백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증시 항고까지 해서 이걸 이렇게 어떤 인권의 문제도 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없다 해서 결국 즉시 항고를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앞서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에서는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즉시 항고 관련해서. 네.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그 구속 취소 관련해서도 즉시 항고를 해서 좀 사례를 만들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이제 두 가지 측면 한번 볼 수 있어요. 이제 첫 네. 번째는 이제 즉시 항고를 해요. 네. 그러면 즉시 항고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상급심 법원에서 항고 기각을 할 겁니다. 거의 뭐 항고 기각할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즉시 항고에 대해서 이제 헌법 소원을 하든지 뭐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헌법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윤 대통령에서 사실은 윤 대통령 측에서 즉시 항고가 유언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이제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할 때 그냥 뭐 제기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침해를 당했을 때 이걸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은 좀 상당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근거 중에 하나가 또 구속 기간이잖아요.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그동안 뭐 관례적으로 날을 기준으로 해왔는데 이번에도 시간이 문제가 됐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검찰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다 또 이런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실무 관행은 날로 계산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법 규정도 날로 계산하는 취지로 돼 있어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검찰이 설립된 이후에 다 날로 계산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이런 거죠. 뭐 오늘 뭐 체포적부심이 들어왔어요. 그럼 오늘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5시에 보냈어요. 네. 그러면 날로 계산하면 오늘 하루로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계산하면 5시부터 빠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계산해서 하면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그러한 셈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날로 계산하면 이제 피의자가 더 구속될 수도 있는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날로 계산해 가지고 며칠이 만기야. 그럼 그 전에 하면 돼. 해서 이제 기소를 했고 또 기소한 날도 사실은 좀 부랴부랴 기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실은 만기 연장을 하지 않으면 수사할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기 연장 신청했는데 법원서는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뭐 보강 수사를 지는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할 권한이 없다 해가지고 만기 연장 신청한 걸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2번이나 신청했는데.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아마 상당히 그때도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기소를 하는데 만기가 날로 계산하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기소를 한 거죠. 앞으로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법조계 그 현장에서도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다가 사실은 뭐 사건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뭐 만기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군다나 중간에 뭐 적부심 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뭐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 청구가 들어오면 날로 계산하고 기소한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쪽도 구속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겠죠. 피의자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판결이 아니고 단독 판사의 결정이잖아요. 이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판사마다 다른 생각을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대법원 판례로 뭐 굳어졌다고 하면 아마 석방될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사건이 뭐 확정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구금 기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서 판결로서 확정이 돼야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법원이 이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하면서 뭐 수사 절차죠, 뭐 수사권이라든지 구속 기간이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공수처 수사가 사실은 수사 권한이 없느냐 있느냐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판사가 설치를 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판사 자체는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물론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럼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적법 절차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절차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소 제기 자체가 이건 유법이냐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바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네. 만약에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날 거예요. 공소기각 결정이 무조건 날 거예요. 네. 근데 이 사건 자체는 중앙지검으로 보내서 중앙지검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럼 기소 자체는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이런 또 법률적인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소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법률적으로 상당히 이제 부분이다. 다툴 여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공소기각 이게 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기소 자체가 사실은 부적법하니까 네. 이 기소는 없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서 사실은 다시 수사해서 기소를 할 수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는 기소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네. 무죄나 유죄가 됐을 때 그러는 거고 네. 공소기각은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혐의로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사하면 같은 내용이더라도 기각이 되면 다시 그 기소를 할 수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재판부에서 공수처 관련돼서 받은 내용들, 뭐 네. 조사랄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 현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면서 이건 증거 채택을 못한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수사니까.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면 이제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겠죠. 네. 무죄 판결이 났을 때는 수사를 못해요.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기판력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하면 똑같은 사건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공소기각과 실체적 심리를 한 유죄 무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수사권이 다르다. 있는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헌재 탄핵 심판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요. 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자체는 이제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거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 자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 위반이 된다고 하면 이제 중대한 탄핵사유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사 재판에 어떠한 지금 유죄무죄가 나온 게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죠. 그 공수처에서 수사한 그런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이 검찰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탄핵 심판을 하면서 그 기록들이 헌법재판소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서 공수처가 수사한 기록이랄지 조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헌재에서는 증거로 채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다시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탄핵 심판 결정을 할 때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증거들은 배척을 하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다랄지 그런 조서에 대해서만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결정을 할 것인지 이제 헌재에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아마 헌재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쟁점, 탄핵의 쟁점하고 그다음에 재판관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탄핵이랄지 인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딱 결정이 됐다고 하고 그러면 결정이 되면 이제 초안 작성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연기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기도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약간 그 전에 단계랄지 아니면 헌법재판관의 일부가 아니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 대해서 한번 평의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평의를 그것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더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결정이 탄핵 결정이 탄핵 여부 결정이 좀 뒤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래요. 이런 것들도 그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뭐 지금 결정을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평의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고 그래서 헌법학자들의 의견 자체는 참고는 하겠죠. 근데 이제 변론 종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도 뭐 헌법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많이 리서치를 했을 거예요. 연구를 했을 건데 일단 뭐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학자들 의견 제출한 걸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속하게 하려고 하니까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 미진이라는 거죠.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11차례밖에 변론 기회를 정하지 않았다. 변론 기회를 진행했다. 그래서 이것은 탄핵 심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고의성인 것 같아요. 이건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잖아요. 뭔가 비상계엄을 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보여주기 경고성으로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참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그 곽종근 전 사령관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됐었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이 그 헌법재판소에 헌법학자들 그 의견을 보내서 낸 그 진술 가운데 허영 그 교수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오염됐고 일관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 지적한 내용도 이제 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큰 변수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면 이제 약간 의심할 만한 내용들은 있겠죠. 회유를 받았느냐, 아니면 양심선언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란으로 엮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내용이 설사 사실이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가 이제 오염이 됐느냐, 그에 관련 이제 지적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헌재에서는 그렇게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진술 자체에서 문제를 삼아서 다시 탄핵 심판정에 불러서 증언을 시킨다랄지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럼 지금 남아있는 어떤 그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변론 종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 민사재판도 마찬가지고 뭐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죠. 네. 변론 종결까지의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것은 이제 참고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제가 볼 때는 평의는 성숙이 됐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헌재에서 이제 초안 작성하는 TF팀이 구성이 돼서 네. 한 10명 정도의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평의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번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제일 많은 걸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오늘이 10일이단 말이에요. 4일 남았는데 아마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어떤 초안 작성하면 이제 초안 가지고 또 평의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평의 결과를 보고 뭐 이 정도 되면 선고하겠다 하면 뭐 이번 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좀 더 평의를 한두 번, 두세 번 더 해야겠다 하면 시간은 이제 뒤로 갈 가능성이 크죠.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도 뭐 남아있는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제가 볼 땐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큰 변수가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네.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마은혁 재판관이 뭐 제가 볼 때는 임명될 가능성도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미 변론 종결됐거든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또 합류를 하려고 하면 또 이걸 변론 재개해야 하고 네. 그다음 변론 갱신 절차 거쳐야 하고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아마 이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좀 높게 확률적으로 보면 뭐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평의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일부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있게 되면 뭐 평의를 한두 번 더 하면 사실은 뭐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글쎄요. 여론의 그런 갈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그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재 인근 구역을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선포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충돌을 우려한 거겠죠. 아마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버스 탈취하고 사망자가 4명이나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만에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때보다도 훨씬 더 혼돈, 혼란 이런 상황이 아마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경찰도 비상근무하고 있고 또 가포 비상을 발령한다고 하니까 근데 경찰들은 이제 100% 가동 인원을 동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악의 상황을 반드시 대비를 해야겠죠. 오늘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도 이제 열리는데 이들이 이제 어떤 혐의로 그리고 뭐 어떻게 재판이 좀 이루어질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오늘 첫 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인원수가 한 64명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눠서 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보니까 오늘 14명, 오후에 9명, 또 그다음에 17일 날 24명, 19일 날 16명. 워낙 사람 수가 많으니까 또 법정도 이렇게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명이 뭐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제 주로 된 죄명이 이제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건조물이라는 것은 뭐 흉기를 든다랄지 다중이 가서 건조물, 법원을 침입한 거고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뭐 흉기를 들할지 위험한 물건 아니면 이제 복수의 사람이 가서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 이게 주가 되고요. 또 일부에서는 또 방화죄 혐의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죄는 뭐 공수처 차량 파괴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람마다 좀 달라서 아마 죄명별로 공범, 죄명 이렇게 분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실 뭐 어떠한 혐의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자기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재판이 좀 빨리 끝나겠지만 자기의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 재판은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이 비슷한 불상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된 뒤 러시아의 대공세로 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정보 공유 제한도 거의 풀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재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협정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re you going to resume aid to Ukraine if they sign the minerals deal? Well, I think they will sign the minerals deal, but I want them to want peace.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도 거의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평화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언급은 지난달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뒤 군사지원 중단에 대해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스타링크 차단설에 대해서도 머스크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스타링크를 차단하거나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스타링크 이용료를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침략 피해자를 위협하는 윤리적 문제를 넘어 다른 곳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고 머스크도 스타링크 대안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긴 동안 러시아는 쿠르스크 탈환을 위한 집중 공세에 나선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특수부대가 가스관 내부를 걸어서 급습에 나서 우크라이나군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불리해진 전황 속에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고위급 회담에서 종종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정신입니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캐나다의 집권자유당 대표로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뽑혔습니다. 저스틴 트루도에 이어서 곧 총리로 선출이 될 카니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대응 조치를 다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정치 신인 마크 카니가 차기 캐나다 총리직을 예약했습니다. 캐나다와 잉글랜드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카니는 경제 전문성을 내세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응할 적임자로 집권 자유당 대표에 뽑혔습니다. 곧 총리가 될 카니는 미국이 캐나다를 존중할 때까지 보복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e's attacking Canadian families, workers and businesses, and we cannot let him succeed. And we won't. We won't.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위협에 대해서도 절대 어떤 방식으로든 캐나다는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 뒤 사임한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달리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모아 관세 유예를 축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래는 보복 관세를 발표하려던 자리였습니다. Afortunadamente ha prevalecido el diálogo y sobre todo el respeto entre nuestras naciones. 불씨는 아직 남아있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냉정한 대처로 관세 철회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관세 부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Oh, I think the tariffs are going to be the greatest thing we've ever done as a country. It's going to make our country rich again. 다만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 올해 미국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친 양현준 선수가 약 1년 만에 축구대표팀에 복귀했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7, 8차전에 나설 28명을 발표하면서 양현준을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양현준은 지난해 2월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 대표팀에 발탁되지 못했지만 지난 한 달간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7경기에 나서 4골, 도움 5개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포함된 가운데 부상에서 회복된 황인범과 황희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는 20일 고향에서 오만과 또 25일 수원에서 요르단과 차례로 만나게 되는데 이 두 경기를 모두 이길 경우 월드컵 본선행을 일찌감치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는 날이 더욱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이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포근한데 초미세먼지가 문제라고요. 네, 봄 기온이 점점 더 무르익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9도로 평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날은 포근하지만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4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함에 따라 현재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특히 인천과 경기 남서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대기 상승으로 또 한 차례 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오후 한때 농도가 더욱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올라 3월 하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4도, 대전과 광주, 대구 모두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제주 산간을 시작으로 내일은 남해안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YTN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